자, 이 시간에는 이제 2020년도에 시행된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있는 것 내용일치 문제가 당연히 나오고 있죠. 자, 고려시대에는 불경에 나오는 장면이나 부처 또는 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일이 드물지 않았는데 그러한 그림을 불화라고 부른다. 불화. 자, 그리고 고려의 귀족들은 불화를 사들여 후손들에게 전해주면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귀족들이고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복. 자, 이 때문에 귀족들 사이에서는 그림을 전문으로 그리는 승려로부터 불화를 구입해 자신의 개인 기도처인 원당에 걸어두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졌대요. 그래서 승려로부터 구입해서 개인 기도처인 원당에 걸어둔다. 고려 귀족들이 승려들에게 주문한 불화는 다양했다. 극락의 모습을 표현한 불화도 있었고 깨달음에 이르렀지만 중생의 고통을 덮어주기 위해 열반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는 보살을 그린 것도 있었다. 부처를 소재로 한 불화도 많았다. 그런데 부처를 그리는 승려들은 대개 부처만 단독으로 그리질 않았고요. 부처를 소재로 한 불화에는 부처, 예외 없이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등과 같은 보살이 함께 등장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불교에서 신앙하는 부처는 한 분이 아니라 석가열의 아미타불, 미륵불 등 다양하다. 이 부처들이 그려진 불화는 보통 위아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윗단에는 부처가 그리고 아랫단에는 보살이. 자, 그리고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어떤 미술사학자들은 이러한 배치 구도를 두고 신분을 구별하던 고려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했다. 그래서 신분을 고려하던 고려사회 분위기. 근데 이거는 전체의 견해가 아니라 일부란 얘기죠. 자, 고려 불화의 크기는 다소 큰 편이다. 일례로 충선원의 후궁인 숙창원비는 관음보살을 소재로 한 불화인 수월관음도를 주문 제작한 적이 있는데 화폭이 세로 420cm, 가로 255cm에 달할 정도로 컸다. 그런데 관음보살을 그린 이 그림에도 아랫단에 보살을 우러러보는 중생이 작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얘는 아랫단에는 보살을 우러러보는 중생. 이렇게 윗단에는 보살을 배치하고 그래의 중생을 작게 그려놓는 방식 역시 신분을 구별하던 고려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연구자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역시 신분 구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불화고요. 그리고 불화는 이제 승려로부터 구입해서 개인 기도처인 원당에 걸어놓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에는 부처, 그리고 두 번째 아랫단에는 보살이 위치하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윗단에는 보살, 그리고 아랫단에는 중생을 배치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신분을 구별하는 사회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1번 숙선한 때 숙창원비는 관음보살과 아미타불이 함께 등장한다? 아니죠. 그래서 관음보살을 그리고 아래에 중생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1번 X.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승려들이 귀족의 주문을 받아 불화를 사찰에 걸어둔다. 틀렸죠. X. 고려시대에 그려진 불화에는 귀족으로 묘사된 석가열애가 윗단에 배치되어 있다. 귀족으로 묘사된 틀렸죠. X. 고려시대에 그려진 불화의 크기가 큰 것은 당시 화가들 사이 여러 명의 등장인물을 하나의 그림 안에 동시에 표현하려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크기가 큰 것은 맞지만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X. 고려시대 불화 중 부처가 윗단에 배치되고 보살이 아랫단에 배치된 구조를 그린 그림에는 신분을 고려하던 고려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보는 학자들이 있다. 그렇죠. 일부 학자들이 있다라는 얘기. 정답은 5번.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역시 알 수 있는 것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고요. 자, 조선시대에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있는 종묘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크게 지냈으며 그때마다 종묘 제례하기 맞추어 일무라는 춤을 추는 의식을 했다. 그래서 일무. 자, 일무란 일정한 수의 행과 열을 맞추어 추는 춤이다. 행과 열을 맞추어 추는 춤으로 황제에 대한 제사의 경우에는 8일무를 치렀다. 그러니까 황제한테는 8일무, 그 다음에 제후에 대해서는 6일무. 8일무는 행과 열을 각각 8개씩 지어 모두 64명이 추는 춤이고요. 6일무는 행과 열을 각각 6개씩 지어 추는 춤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36명.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까지의 조선 왕조는 제후국이다라고 해서 6일무를 거행했대요. 자, 그 다음에 일무에는 문무와 무무가 있다. 문무와 무무가 있는데 문무를 먼저 춘 다음에 같은 사람이 무무를 뒤이어 추는 것이 규칙이었다. 그러니까 문무를 먼저. 자, 그 다음에 일무를 출 때에는 손에 무구라는 도구를 든다. 무구라는 도구. 자, 문무를 출 때에는 왼손에 약이라는 피리를 들고 오른손에는 적이라는 꿩깃털 장식물을 들었다. 그래서 문무를 출 때는 왼손에는 약이라는 피리, 그리고 오른손에는 적이라는 꿩깃털 장식물. 자, 문무를 추는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당 2종의 무구를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자, 한편 중국 역대 왕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무무를 거행할 때는 창검 궁시를 들고 춤을 추게 했다. 이에 비해서 조선에서는 궁시는 쓰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에서 무무를 출 때 앞쪽 세 줄에 있는 사람들은 검, 그 다음에 뒤쪽 세 줄에 선 사람은 창,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한편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황제격식에 맞추어서 64명이 쳤어요. 그러니까 1897년 대한제국 선포했을 때는 64명이니까 8일무가 되겠죠. 그러나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다시 36명이 추는 6일무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종묘에서 제사를 지낸 일은 광복 후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1960년대에 종묘 제례학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서 복원됐대요. 1960년대. 자, 복원된 종묘 제례 일무는 8일무였다. 그리고 예전처럼 문무를 추고 먼저 문무를 추고 무무를 추는 방식이다. 그리고 문무를 출 때 문무에서의 무구는 조선 것과 동일했다. 그리고 무무를 출 때에는 4줄까지는 검을 들고 뒤에 4줄에서는 창을 들게 했다. 종묘제례 행사는 1969년부터 전주이시 대동종약원이 맡아 오늘날까지 정기적으로 시행했는데 그 형식은 1960년대 복원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문은 어렵지 않지만 정보들이 조금 많다라는 건데 일단 8일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일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황제, 그리고 얘는 제후. 그래서 얘는 뭐야? 대한제국 선포전까지는 6일무를 줬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문무를 먼저 추고요. 그 다음에 무무를 추는 순서라는 이야기 되겠고, 그 다음에 문무 같은 경우에는 약이라는 피리와 그 다음에 적이라는 꿩깃털, 그 다음에 무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창, 검, 궁시.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앞은 검, 그리고 뒤는 창으로 했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8일무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때는 6일무. 자, 그 다음에 1960년대. 1960년대는 8일무. 8일무가 되면서 뭡니까? 문무는 동일했다. 그리고 무문은 내줄이검, 내줄은 창. 그리고 복원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1번 대한제국 시기에는 종묘제례에서 문무를 출 때 문무하고 궁시검창은 관련이 없죠. X.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거행된 종묘제례에서는 문무를 6일무로 주었고 무무는 8일무로 주었다. 섞었네요. X.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종묘제례에서 무무를 출 때 한 사람당 4종 뭔 말이야?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종묘제례를 거행할 때는 6일무를 추도록 하되 무무만 주었다. 틀렸죠.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종묘제례 행사, 오늘날 시행되는 것은 뭡니까? 1960년대 복원한 것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무를 추는 사람은 뭡니까? 조선의 것과 동일하니까 약과 적 두 종이란 얘기죠. 두 종. 그러니까 정답은 5번.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국왕의 부모에 대한 제사를 국과 의례로 거행했다. 그러니까 국왕의 부모가 국가 의례. 자, 하지만 국왕의 생모가 후궁이라면 아무리 왕을 낳았다 하더라도 국가 의례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이 원칙은 영조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영조는 왕이 된 후 자신의 생모인 숙빈 최씨를 위해 육상궁이라는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를 위한 육상궁. 또 국가 의례에 관한 규례가 잠긴 국조속 오례의를 편찬할 때 육상궁에 대한 제사를 국가 의례로 삼아 그 책안에 수록해 두었다. 영조는 선조의 후궁이자 추존왕 원종을 낳은 인빈 김씨의 사당도 매년 방문했고요. 그래서 인빈 김씨 저경궁. 자, 원종은 인조의 생부로서 아들은 인조가 국왕이 되었으므로 사후에 왕으로 추존된 인물이다. 한편 영조의 선왕이자 이복형인 경종도 그 생모 희빈장씨를 위해서 대빈궁을 세웠지만 영조는 단 한 번도 대빈궁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영조의 뒤를 이은 국왕 정조는 효장세자의 생모인 정빈 이씨 사당을 만들어서 연호궁이라고 불렀대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런데 영조는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인 후에 오래전 사망한 자기 아들인 효장세자를 정조의 부친으로 삼겠다고 공포했다. 이런 연유로 정조는 정빈이 씨를 조모로 대우하고 그 다음에 연호궁에서 제사를 지냈다. 자, 다음에 정조는 연호궁 외에도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도 선의궁. 자, 정조 아들로서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순조 역시 자신의 생모인 수빈박 씨를 위해 경호궁이라는 사당을 세웠어요. 자, 이처럼 후궁의 사당이 늘어났으나 그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야? 후궁의 사당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에 순종은 1908년에 대빈궁, 연호궁, 선의궁, 저경궁, 경호궁을 육상궁 경내로 모두 옮겨놓고 제사를 지내겠대요. 육상궁 경내로 모두. 1910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했으나 이 사당들에 대한 제사는 유지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 생모인 엄씨의 사당 덕안궁도 세워졌는데 이것도 육상궁 경내에 자리 잡게 되었다. 덕안궁도.
자, 이로써 육상궁 경내에는 육상궁을 포함해서 후궁을 모신 사당이 모두 7개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부터 이것을 칠궁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가족관계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자, 경종은 선희궁과 연호궁에서 거행되는 제사에 매년 참석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디 봅시다. 선희궁은 여기죠. 그리고 연호궁은 여기고요. 자, 그런데 결국 경종이 선희궁과 그 다음에 연호궁에서 거행되는 제사에 매년 참석했다. 근데 연호궁에서는 정조가 매년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조도 선희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경종 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국조속 올해의가 편찬될 때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호국에 대한 제사가 국가의례에 처음 포함되었다라고 그러는데, 결국 여기에서 보시면은 국조속 올해의를 편찬할 때는 육상궁에 대한 제사를 국가의례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네들은 아니죠. 그 다음에 영빈이 씨는 영조의 후궁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빈 이 씨를 한번 찾아봅시다. 영빈 이 씨를 보시면 영빈이 씨가 어디냐? 여기 있죠? 그러면 영빈이 씨는 뭡니까? 사도세자의 이제 생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영빈이 씨는 영조의 후궁이었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수빈박 씨는 정조의 후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빈박 씨, 그러니까 정조의 아들로 순조가 자신의 생모인 수빈박 씨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야? 이 영빈이 씨는 영조의 후궁이 되고요. 수빈박 씨는 정조의 후궁이 된다는 것을 가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종이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적영궁, 경호궁을 육상궁 경내로 이전해 놓음에 따라서 육상궁이 칠궁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부분 통해서 보면은 틀렸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국왕으로 즉위 실제로 나라를 다스린 인물의 생모에 해당하는 후궁으로서 이제 칠궁에 모셔진 사람은 5명이다. X.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한국어 계통 연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학설인 한국어의 알타이 어족설은 한국어가 알타이 어군인 튀르크어, 몽고어, 만조퉁고스와 함께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그래서 한국어의 알타이 어족설. 자, 이 학설은 알타이 어군과 한국어 간의 모음조와 어두자음군의 제약,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의 부재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비교 언어학적 분석. 자, 하지만 기초 어휘와 음운 대응의 규칙성에서는 새 어군과 한국어 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비교 언어학적 근거는 한계다. 그러니까 기초어휘와 음운 대응의 규칙성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언어학적인 근거는 한계가 있다. 자, 이 때문에 한국어의 알타이 어족설은 알타이 어군과 한국어 사이의 친족 관계 및 공통 조상으로부터의 분화 과정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최근 한국어 계통 연구는 비교 언어학 분석과 더불어 한민족 형성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 한반도에 공존했던 여러 유형의 건국 신화와 관련된 인류학적 연구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비교 언어학적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유전학적 연구, 그리고 인류학적 연구. 가령 우리 민족의 유전 형질에는 북반계와 남반계의 특성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과 북반계의 천손 신화와 남반계의 난생 신화가 모두 한반도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한국어가 북방적 요소와 남방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어 자료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서 조상어를 밝히는 데 실마리를 준다. 그러니까 한국어 자료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건 맞고요. 이것을 극복해서 조상어를 밝히려고 하는 실마리를 던져준다. 자, 하지만 선사시대의 한국어와 친족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어군들을 알 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한국어의 공통조상어를 밝히란 쉽지 않다.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쉽지 않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고대에는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로 나뉘어 있었다.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 그런데 이들 세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인지 방언적 차이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고구려가 원시 부여어에 소급되는 것과 달리 백제와 신라어는 모두 원시 한원어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들 언어의 차이가 방언적 차이 이상이다. 이들 세 언어가 고려의 건국으로 하나의 한국어인 중세국어로 수렴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학계가 대립된 입장을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수렴이라는 것은 대립이 아니다. 하지만 중세국어가 신라어와 고구려어 중 어떤 언어로부터 분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립된다. 그러니까 분화에 대해서는 대립된다. 자, 한편 중세국어가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 한국어로 변모하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한국어가 되는 과정에서는 일치한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남과 북이. 자,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알타이 어족설은 비교 언어학적 분석이다. 비교 언어학적 분석.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서 설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화는. 그래서 비교 언어학, 그 다음에 유전학, 그 다음에 인류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실마리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이견이 있게 되는데 이게 방언적 차이 이상일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이게 중세국어의 수렵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일치. 근데 어떤 것으로부터 분화됐는지는 대립.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또 일치.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자, 비교 언어학적 근거의 한계로 인해서 알타이 어족설은 설명하기 힘들다. 그래서 뭡니까? 한계로 인해서 분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천손관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한국어에 북방적 요소가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그랬는데 결국 북방적 요소와 남방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동그라미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 한국어 개통 연구는 부족한 한국어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한민족의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와 공존한 건국 신화들을 유조한다. 그래서 유전학적 연구 그리고 인류학적 연구. 그러니까 동그라미. 최근 한국어 개통 연구에서 백제어와 고구려어는 방언적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계통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죠. 단정할 수가 없겠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현대 한국어에 이르는 한국 형성 과정에 그러니까 현대 한국어에 관해서는 일치한다라는 것.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인데요. 자, 축산업은 지난 50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다. 예를 들어 1967년 미국에는 약 100만 곳의 돼지 농장이 있었지만 결국 뭐야? 돼지 농장의 수가 10만을 넘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농장 수 감소죠. 농장 수가 감소되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돼지 사육수는 증가했다. 그러니까 돼지 사육수는 증가했다. 증가. 그러니까 땡이란 얘기예요. 땡. 그러니까 뭐야? 농장 수는 적은데 돼지는 많았다란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농장당 돼지 사육도 수가 늘게 되고 면적당 돼지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늘고 이것도 늘어났다. 늘고 늘어났다. 늘고 늘어났다. 1,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농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지녔지만 사육 가축들의 병원균 전염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농장에서 가축들이 사육되면 소규모 가축 사육 농장에 비해 벌레, 쥐, 박쥐 등과의 접촉으로 병원균들의 침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농장의 가축 밀집 상태는 가축 간의 접촉을 늘려 병원균의 전이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전염병을 쉽게 확산시킨다. 축산업과 관련된 가축의 가공 과정 역시 소비 형태 역시 변화했다. 과거에는 적은 수의 가축을 도축하여 고기 자체를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소수의 대규모 육류 가공 기업이 많은 지역으로부터 수집한 수많은 가축의 고기를 재료로 햄이나 소시지 등의 육류 가공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소비자에 공급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늘날의 개별 소비자들은 적은 양의 육류 가공 제품을 소비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수와 접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땡이라는 결과 때문에 전염병에 노출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는 뭡니까? 이제 가축 간의 접촉을 늘린다라는 게 원인 1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많이 접촉을 한다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 간의 접촉이 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도 많은 수의 가축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알 수 있는 거네요.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되고 이걸 바로 미란다 원칙 많이 들어본 거죠. 자, 이는 피의자가 기소되어 법정에서 미란다에 대한 재판을 통해 확립되었다. 미란다의 변호인은 경찰관이 미란다에게 본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인다는 사실과 변호인은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란다의 자백은 공정하지 않고 미란다의 자백을 재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미란다가 자신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분별력 있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경찰관의 신문에 진술했어야 하므로 경찰관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문 결과만으로 얻어진 진술은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미란다 판결 전입니다. 판결 전에는 전체적인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임의적 진술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게 되면, 즉 임의성의 원칙이 지켜졌다면 재판 증거로 사용되었다. 자, 이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를 알려주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은 효력이 없지만 회유나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제때 음식을 주고 밤에 잠을 자게 하면서 받아낸 자백은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됐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구금되어 조사받는 상황에서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수사 절차는 본질적으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힘의 규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란다 판결이 제시한 원칙은 수사 절차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첫 출발이었다. 기존의 수사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미란다 판결은 자백 증거에 대해 종전의 임의성의 원칙을 버리고 절차의 적법성을 채택해서 수사 절차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이해했다. 그래서 수사 절차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란다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란다 판결 전에는 임의성의 원칙이 지켜졌다면 재판 증거가 됐다. 그래서 강압적이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됐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주고자 미란다 원칙이고요. 그래서 미란다 원칙은 임의성의 원칙을 버리고요. 절차의 적법성을 채택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1번 미란다 원칙을 확립한 재판에서 미란다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판정 여부는 확인할 수 없죠. 무죄 판정 여부는. 그냥 이게 뭐야? 여기서 신문 결과만으로 얻어진 진술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 거지 최종 재판의 결과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미란다 판결은 피해자 권리에 있어 임의성 원칙보다는 절차적 적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조심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봅니다. 미란다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에 있어서 임의성의 원칙보다는 절차적 적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자, 미란다 판결이 제시한 원칙은 수사 절차에서 이제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제 첫 출발이 되었다. 그리고 전환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얘기지 미란다 판결 자체가 부각시킨 것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3번 미란다 판결은 법원이 수사기관이 행하는 고문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법적 책임? 아니죠. 그냥 아까 그 재판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미란다 판결 전입니다. 전에는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더라도 임의적으로 진술한 자백, 임의성의 원칙이 되게 되면 인정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미란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권이나 묵비권을 알고 있었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X. 자, 그 다음에 7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WTO 설립 협정은 GATT 체제에서 관행으로 유지되었던 의사결정 방식인 총의 제도를 명문화하였다. 동협정에서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한 회의원국 중 어느 회원국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검토를 위해 제출된 사항은 총회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또한 이에 따르면 회원군이 불참하더라도 불참은 반대가 아닌 찬성이다. 자, 총의제도는 회원국 간 정치,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회원국 수가 확대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총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WTO 체제 내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무역 자유화 촉진 및 확산이 저해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 방식과 임계질량 복수국과 무역협정 방식이 모색되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 방식은 WTO 체제 밖에서 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WTO 설립협정 부속서 4에 포함하여 WTO 체제로 편입하는 방식이 된다. 그러니까 체제 밖에서 복수국 간 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속서 4에 포함하게 되고 WTO 체제로 편입한다. 복수국 간 무역협정이 부속서 4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모든 WTO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강요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강요회의의 승인. 현재 부속서 4에의 포함 여부가 논의 중인 전자상거래 협정은 협상 당사국에게만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방하고 기술 이전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협정에서는 협상 당사국에게만. 자,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 방식은 협정상 혜택을 비당사국에 허용하지 않는다. 혜택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협정 참여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을 확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계질량 복수국 간 무역협정 방식. WTO 체제 밖에서 일부 회원국 간 무역협정을 채택하되, 네, 그러니까 얘도 체제 밖에서 일부 회원국 간 해당 협정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적용한다. 혜택을 보편적으로. 즉, 채택된 협정의 혜택은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협정 당사국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혜택은 모든 WTO 회원국. 근데 의무는 당사국에만 부여한다. 다만 해당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협정 당사국들의 협정 적용 대상 품목의 무역량이 해당 품목의 전세계 무역량의 9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임계질량 복수국 간 무역협정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해 1996년에 채택되어 1997년에 발효된 정보기술 협정이다 라고 말하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총일제도의 명문하고요. 총일제도에서는 공식적 반대가 없으면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불참은 찬성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뭡니까? 한계가 있죠. 한계.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석서 사복순과 무역협정 방식은 밖에서 체결하고 부속서사에 포함해서 WTO 체제로 편입한다. 그리고 이거는 그 협정 당사국에만 혜택을 주고 비당사국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계질량 복수국간 무역협정 방식은 체제 밖에서 회원국들이 하게 되고요. 혜택은 모두, 그리고 의무는 당사국에만 부여한다라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임계질량 복수국간 무역협정 방식에 따라 채택된 협정의 혜택을 받는 국가는 해당 협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보다 적을 수 없다. 그렇죠. 같거나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WTO의 의사결정회의에 제한된 특정 안건을 지지하는 경우 불참하더라도 찬성의 뜻을 유지할 수 있다. 불참은 찬성이다. 자, 그 다음에 WTO 회원국은 전자상거래 협정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동협정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WTO 강요회의가 총의제도를 유지하면서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 방식의 도입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렵게 된다. 왜? 모든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강요회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유지하게 되면은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997년 발효 당시 정보기술협정 당시의 ICT 제품 무역 규모량의 총합은 90% 이상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였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산소가 관여하는 신전대사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는 노화나 질병이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대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 폴리페놀. 폴리페놀은 맥주, 커피, 와인, 찻잎. 그리고 폴리페놀의 구성 물질 중에서 약 절반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는 플라보놀과 플라바놀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찻잎에는 플라바놀이라는 카테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테킨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다. 카테킨은 여러 항산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에피갈로테인 갈레이트. 말 어렵네요. 그래서 얘는 쓰고 떫은맛을 내는 탄닌이다. 그리고 탄닌은 차뿐만 아니라 와인의 맛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 산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 비산화차로 분류되는 녹차. 비산화차인 녹차는 카테킨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산화차인 홍차. 산화차인 홍차는 제조하는 동안 일어난 산화 과정에서 카테킨의 일부가 테아플라빈과 테알루비딘이라는 또 다른 항산화 물질로 전환되는데 이 두 물질을 홍차를 홍차답게 만드는 맛과 색상을 내는 것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면서 테아블라빈은 홍차를 만들기 위한 산화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자, 그러면서 테아블라빈은 금색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면서 투박하고 떫은 맛을 내게 된다. 자, 이후에 산화가 더 진행되면 테알루비딘이 나타나게 되고요. 테알루비딘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맛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적색 계통의 갈색을 갖게 한다. 자, 그래서 산화를 길게 하면 할수록 테알루비딘의 양이 많아지고 차는 더욱더 부드럽고 감미로워진다. 중국 홍차가 인도나 스리랑카 홍차보다 대체로 부드러운 것은 산화 과정을 더 오래 하기 때문이다. 즉 홍차의 제조 방법과 조건이 차있는 테아블라빈과 테알루비딘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고 차의 색상과 맛의 스펙트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홍차의 제조 방법과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문 정리하게 되면 활성산소는 노화나 질병,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폴리페놀은 맥주, 커피, 와인, 찻잎 등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폴리페놀은 플라보노이드가 있고 플라보노이드는 플라보놀과 플라바놀이 있다. 그리고 찻잎에는 플라바놀에 해당하는 카테킨이 있게 되고 그래서 카테킨은 이제 이렇게. 자, 그다음에 녹차에는 카테킨이 많고요. 홍차는 테아플라빈과 테알루비딘으로 나누게 되고 테아플라빈이 첫 번째로 나타나면서 금색으로 바꾸고 투박하고 떫은 맛. 테알루비딘은 부드럽고 감미롭고 어두운 적색 계열 같의 갈색. 그래서 홍차의 제조 방법과 조건이 맛과 색상을 달라지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1번. 테알루비딘 양에 대한 테아블라빈의 양의 비율은 오렌지색 계통의 금색 홍차보다 그 다음에 어두운 적색 계통의 갈색 홍차보다 더 높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찻잎에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활성산소가 생성되지 못하게 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와인과 커피는 플라바놀이 들어있는 폴리페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문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이 폴리페놀은 맥주, 커피, 와인, 찻잎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파놀에 해당하는 카테킨 그리고 이것이 탄닌이 있고요. 그리고 탄닌은 차와 와인의 맛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녹차보다 홍차에 더 많이 들어있다. 네,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인도홍차보다 중공차에 카테킨이 더 많이 들어있다. 역시 이것만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8번까지 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